제 이름은 김은정이며 올해 75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수천 명의 노숙자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어린이들을 도와온 희망자선재단의 설립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개인의 인격으로만 쌓을 수 있는 존중에 대한 깨달음을 준 경험입니다. 몇 개월 전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노숙자 할머니로 변장했습니다. 네, 바로 저 부유한 여성인 제가 낡은 외투와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노숙자처럼 길거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그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얻은 교훈이 그렇게 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를 꽉 여미고 두 손을 가능한 한 깊숙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두툼한 겨울옷과 목도리, 따뜻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제 외투는 너덜너덜했고 신발은 닳았으며 니트 모자는 이마까지 내려쓴 완벽한 노숙자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고급 패션 매장 모나크 스토어 앞 계단에 앉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반짝이는 유리창 뒤로 고급스러운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드레스, 정장, 명품 가방, 모든 것이 따뜻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만 빼고요. 저는 그곳에 앉아 차가운 공기 속으로 가느다란 입김을 내뱉으며 거친 손을 비볐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구걸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봐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고개를 들어보니 매장 직원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쯤 되어 보였고 머리를 반짝이게 올려 바른 채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았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방해되지 않았다고요? 그가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여기 VIP 고객들이 할머니를 보면 이곳을 빈민가로 착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이 매장이 빈민가가 되는 겁니까? 제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일은 아니니까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를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띵 하고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매장 안은 비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고객들이 옷을 고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우아한 태도로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희는 예약되지 않은 손님은 응대하지 않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정교하게 화장한 얼굴로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진열대에 걸린 네이비 블루 정장에 손을 뻗었습니다. 부드러운 천이 제 손끝을 스치며 실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장은 얼마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눈을 가늘게 뜨고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격은 300만 원입니다. 할머니 꼴을 보아하니 돈은 없을 것 같네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며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오래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지폐 5만 원권이 가득한 두툼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매장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돈다발에 고정되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돈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또렷한 소리를 내며 300만 원이 완성될 때까지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한 고객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 할머니가 현금으로 다 지불했잖아. 그런데도 돈이 없다고 말하다니. 매장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계산대 직원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VIP 피팅룸에서 시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야 그렇게 말하나요?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매장 안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가난은 자존심을 잃었을 때 시작됩니다. 매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답답하고 조용해졌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들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비웃음이 없었다. 대신 호기심과 의심,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전에는 나를 스쳐 지나가던 손님들이 이제는 가게 안의 거울을 통해 나를 흘끗거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 아마도 고위직 직원으로 보이는 그는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담긴 놀라움을 나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조금 전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판매원은 이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계속해서 카운터 위의 돈뭉치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우던 거만함은 이제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부인. 그녀의 목소리는 훨씬 더 작아졌고 주저하며 이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른 정장을 가져다 드릴까요?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 부인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분명히 들었다. 몇몇 손님들이 나를 돌아보며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나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아까는 내가 이 가게에서 옷을 살 돈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직원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부인.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왼쪽에는 연한 회색 정장이, 오른쪽에는 검은색 정장이 있었다. 둘 다 유리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그들의 정교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나는 천천히 회색 정장 쪽으로 걸어가 손을 뻗어 천을 만져보았다. 부드럽고 차가웠으며 바느질은 흠잡을 데 없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 이 정장을 입어보시겠어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거만함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제야 나에게 물어보는 건가요? 나는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유니폼 끝자락을 꽉 쥐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평생 동안 충분한 사과를 들어왔으니까. 대리석 바닥 위로 가죽 구두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확고하고 느리지만 결단력 있는 발걸음이 나의 뒤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돌아보지 않아도 나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오는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뒤쪽에서 울려 퍼지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몸을 돌렸고 예상대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정장 역시 가게에 진열된 정장들처럼 완벽했다. 차가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이 나를 스쳐 지나가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직원에게 멈췄다.
무슨 일이야, 수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직원은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매니저님, 그저 작은 오해였습니다. 손님이, 아니, 이분이 옷을 사시려고 합니다. 매니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카운터 위의 돈뭉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여직원과는 달리 훨씬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가게의 매니저, 박준호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몇 초 동안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몇 초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가게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여직원 수지는 너무 깊게 고개를 숙여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였다. 나는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돈뭉치는 여전히 카운터 위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약간 몸을 기울여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매니저님, 이 가게는 모든 손님을 환영한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작게 물었지만 나의 말은 수술용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매니저는 살짝 놀란 듯했고 그의 눈에는 잠시 불안이 스쳐갔다. 네, 물론입니다. 부인, 저희 가게는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손님을요? 나는 천천히, 무겁게 한 단어씩 되풀이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여직원 수진을 향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네, 물론입니다. 부인, 저희는 모든 손님을 기꺼이 모십니다. 그는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손님. 하지만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외인가요? 나는 차분하지만 망치처럼 무겁게 질문했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수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유니폼을 꽉 쥐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나는 명령했다. 그녀는 주저했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당신의 사과는 필요 없어요. 나는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과는 진심으로 반성할 때만 가치가 있는 법이에요.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가난해 보였을 때 나를 무시했죠. 하지만 내가 돈이 있다는 걸 보자 사과를 하는군요. 이 사과는 나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건가요? 그녀의 눈은 크게 떠졌고 입술은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는 김은정입니다. 나는 전화로 말했다. 서울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과의 일정을 미뤄야겠어요. 패션 매장을 하나 인수할 계획인데 어느 매장인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박준호와 수진을 흘낏 쳐다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리고 새로운 매니저는 고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제 발걸음은 매장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장 안의 적막한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아무도 숨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후회의 속삭임만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니저 박준호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습니다. 제 눈빛은 분노도 냉정함도 아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저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되물었습니다. 아까는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준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거의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제가 고객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상황을 오해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몰랐다고요? 우습군요.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시선은 계산대 옆에 서 있는 여직원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벌을 받는 아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던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몰랐다는 게 당신이 나를 무시할 권리를 준 겁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서운 한마디 한마디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들고 울먹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75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내가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분간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서 사과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지는 마치 돌이 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모습에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가난한 노인이라면 그녀는 제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내쉬며 기다려왔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모두가 제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이 정적을 뚫고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정님의 변호사 최민준입니다. 차분하고 전문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나야, 은정이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약속은 취소해줘. 대신 강남에 있는 모나크 패션 매장을 인수할 서류를 준비해. 세부 사항은 곧 보내줄게. 매장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호의 두 눈은 충격에 휘둥그레졌고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입을 때려 했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을 유지할지 아니면 인력을 조정할지 결정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최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박준호와 수진을 돌아보며 매서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보낼지는 나중에 결정하겠다. 저는 느리게 말했지만 제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은 절대 남지 못할 것이다. 전화를 끊자 매장은 충격에 빠진 듯 조용했습니다. 손님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설 속 인물이 현실에 나타난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준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체 누구십니까?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은정입니다. 잠시 멈춘 후 제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도록 시간을 두었습니다. 희망 자선재단의 설립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군요. 박준호는 뒷걸음질 쳤고 충격에 찬 그의 두 눈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이 매장의 새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제 말은 번개처럼 그의 가슴에 내리꽂혔고 그의 몸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김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끊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존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남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계산대 위에 있던 지폐 뭉치를 집어들며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말해보세요. 여기에 돈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울림은 매장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출구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박준호와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진, 오늘 교훈을 얻었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잠시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존중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매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뒤에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 밖으로 걸어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입구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몇 개의 마른 나뭇잎을 거리에 흩뿌렸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며 각자의 일에 집중하느라 제게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는 모두가 마치 돌이 된 듯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황과 후회, 두려움이 가득한 시선이 제 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제 날카로운 시선이 투명한 유리창을 꿰뚫었습니다. 박준호와 수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조용히 서 있었으며 아무도 감히 제게 눈길을 주지 못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아무 상관없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 침묵만으로도 그들은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카운터에서 뛰쳐나와 곧장 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김 여사님, 제발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거의 애원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급히 손사래를 치며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 제가 직접 전 직원을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직원은 전부 해고하겠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패배한 체스말을 보는 것처럼요. 그를 오래 바라볼수록 화보다는 연민이 더 커졌습니다. 기회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게 밖에 앉아 있을 때 나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있었나요? 박준호는 멍하니 서서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저는 낡은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제 움직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여사님의 변호사 최민준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민준, 나야, 은정이야.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공기를 가르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결정을 바꿨어. 그 가게를 사지 않기로 했어.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박준호조차도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시겠다는 건가요? 최민준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취소는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신 공식 보도자료를 내. 내가 이 가게를 인수하려 했지만 고객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 결정을 번복했다고 말해.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민준조차 잠시 말을 잃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 역시 이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최민준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즉시 보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 시선은 여전히 박준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과 자신감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찬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제발.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희미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 가게는 고객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미 기회를 드렸잖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 기회는 내가 이 가게 밖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박준호는 숨이 가빠지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키워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곳에 베푸는 자비가 교만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분명히 들릴 정도로 가까이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키워야 할 자녀들이 있나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발 제 자녀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절망에 빠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초, 두 초, 세 초. 그렇다면 오늘부터 저는 멈춰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눈물은 비처럼 흘렀으며 두 손을 모은 채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는 울려 퍼졌고 교만한 왕의 몰락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유리문을 나서기 전 저는 다시 뒤돌아 처음 저를 조롱했던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올랐으며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만약 누군가 낡은 옷을 입고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고 울음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지나 걸어나갔습니다. 제 뒤에는 고개를 숙인 채 후회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약자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따라 걸어가며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가벼운 따귀처럼 뺨을 얼얼하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는 사람들과 차들로 북적였고 모두들 바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고 달아빠진 신발을 신은 채 조용히 걷고 있는 할머니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나크 매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맑은 유리창 너머로 매장 안이 보였습니다. 박준호 매니저는 매장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 서 있는 수지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두 손으로 유니폼 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역시 멍한 표정으로 그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들처럼 행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난한 소녀였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화려한 저택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집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거기 서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때의 수치심과 무력감, 그리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했던 그 감정을 저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어느 날은 부잣집에서 유리잔 하나를 깨뜨렸을 뿐인데 그 집주인은 저를 문 앞에 세워두고 1시간 동안 꾸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은 마치 제가 죄라도 지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수치심 때문에 흘린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자존심을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 얼마간 걸음을 옮기다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카페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커피 향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카페 앞에서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나무 선반 위에 쿠키를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한 조각 한 조각을 가지런히 놓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소년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소년은 저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쿠키를 정성스럽게 정렬했습니다. 쿠키의 위치를 조심스레 조정하며 집중하는 눈빛이 마치 온 마음을 그 일에 쏟아붓는 사람처럼 진지했습니다. 그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소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그란 눈과 빨갛게 상기된 볼이 저를 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쿠키를 예쁘게 정리하고 있어요. 할머니, 사장님이 쿠키가 예쁘면 손님이 많이 사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소년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일하고 돈은 받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나중에 열심히 배우면 저도 제 빵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소년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의 가치를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곱게 접힌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어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수고비가 아니야.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야. 소년의 눈이 커다래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꼭 기억해. 누구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옷이 낡았든 새것이든 말이야. 약속할 수 있니? 소년은 입술을 꼭 깨물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소년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불었지만 제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얼마간 걸음을 옮기다 뒤돌아보니 소년은 여전히 쿠키를 정성껏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받은 돈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치위 게으름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크게 될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시끄러웠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천천히 몰려오며 눈보라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기억들은 제 안에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제 자존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건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자존심을 잃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가난이 시작되는 거지. 돈은 사람들의 존경을 살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오늘 저는 박준호와 수진에게 교훈을 주었을 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고개를 당당히 들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